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민수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정말 꼭 듣고 싶은 말씀 토마스 류 선생님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쉼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기다리는 건 폭락이죠. 반드시 조정이 올 타임인데 도대체 조정이 오지 않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파티 같은 기회도 많을 텐데 어디 술은 조금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송에 보니까 좀 아프셨다고 그러던데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워낙 조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어떤 악재가 나와도 상관없다. 나는 상승의 갈 길을 간다. 이게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어요. 그 중에 네. 지난주 첫 번째를 사실 걱정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다르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탄핵 통과가 증시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상원의 그 공화 민주 양당의 의석 분포를 볼 때 이것이 상원을 통과할 찬스는 거의 0%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그냥 민주당의 정치적인 쇼맨십이지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무시해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을 해갖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지금까지 치적 중 가장 큰 경제 성장, 증시 상승 이것을 지키려고 그런 쪽에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다. 그 다음에 대중국 관계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자세를 취해서 증시에 이 악재를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래서 증시 안에서도 이런 이제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악재였지만 그 악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시 상승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중국과의 협상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금융시장이 보고 오히려 상승 랠리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거의 반반으로 나오지만은 이제 민주공화 정치 세력을 떠난 중도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이 필요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경제와 증시는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인데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만일 경제와 증시를 허물어뜨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공경을 이렇게 하원으로부터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당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자기가 이 경제와 증시 거기에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증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원에 그 법안을 제출하든 하든 말든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서드 파티 거래처들에게 프라임 회원의 경우 페덱스가 배송을 제대로 못한다. 1박 2일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이유로 배송 금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미국의 이제 UPS나 페덱스 이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계속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아마존이 자기 그 여지껏 지금까지는 페덱스나 UPS 이런 외부 그, 그 캐리어들에게 이 패키지 운송을 맡겼었는데 네. 최근에 아마존 자체 그 운송팀을 지금 빌드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점 그 비중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주 그 캐리어들에게 줬더니까 그 딜리버리가 이제 그 지금 아마존의 목표는 원데이 딜리버리 예. 뭐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페덱스나 UPS가 거기에 자기들의 그 목표에 못 미치니까 페덱스를 이제 밀어내고 그 아마존 그 자체 운송팀으로 하여금 원데이 딜리버리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그 월마트하고 치열한 온라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존이 자체 운송팀을 점점 빌드업하는 그 반면에 페덱스와 UPS를 밀어내고 특히 페덱스는 뭐 거의 더드파리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그 운송업체인데 하여튼 그 페덱스의 그 뭐 매출이 떨어질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이 반영돼서 최근 페덱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아마존이 이 물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서 UPS나 페덱스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그 친구들이 인수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미 아마존은 그 전국에 미국 전역에 그 150개의 그 딜리버리 스테이션을 이미 구축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운송업체 그 종업원만 해도 거의 9만 명 정도 지금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해에 아마존이 그 자체 딜리버리를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뭐 페덱스나 UPS는 그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의 그 운송업체인데 약 뭐 2022년 정도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그 UPS마저도 앞지르는 최대 그 아마존의 운송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지금 전 영역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운송업체로서도 하나의 그 아마존의 그 지역 회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탄생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사실 구글이 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벌금을 때려 맞았고, 미국의 지금 현재 대법원 그 독점 그쪽 연구 조사하는 분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의 독점금지법이 위반한 거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혹시 이들 업체 주가 상승에도 지금 그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점금지법 조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존이 이렇게 뭐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기업체인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때는 독점금지법의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글이 프랑스로부터 150 밀리언 유로의 그 벌금을 얻어맞았거든요. 예, 1억 5천만 유로. 예. 예. 근데 이것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프랑스가 만일 이렇게 벌금을 현실화하면은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 예. 프랑스 내지 유럽산 제품이 돼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구글에 벌금 맞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아니면 그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까? 이것이 또 혹시 중국의 그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이 구글 벌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구글과 함께 사실 조정이 와야 우리가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조정이 안 와서 사실 너무 올라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구글과 함께 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잉의 737 맥스의 생산 중단이 있어요. 근데 생산 네네. 중단이 되면 중요한 건 이미 올해 3월부터 운행 중단이 됐지만 생산은 계속했고 재고로 쌓아놓고 있었는데 생산이 중단되면 재고 쌓아지는 것도 이제 끝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미국의 GDP가 0.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이 보잉도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증시가 하락 조정을 할 때는 뭐 별 핑계를 다 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보잉의 그 생산 중단 이런 것이 증시의 그 월가 고수들 또 AI 컴퓨터를 통한 그 분석 이런 것에 이미 선반영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GM 자동차의 스트라이크 때 그 미국의 난판 페이롤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난판 페이롤 발표 날 증시는 아무런 변동을 요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잉 문제도 증시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고 뭐 그러나 증시가 하락할 때는 평소에는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를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여튼 저는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선반영 되었다 이 말씀은 사실 다우지수 랠리에서 이 보잉 주가가 철저하게 소외당했거든요. 사실 네네. 그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했던 거 이 자체를 선반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이번 증시 상승 랠리에서 그 다우존스 지수가 다른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보잉인데, 보잉이 다우존스 3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보잉 주식이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 이렇게 뒤쳐져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보잉 737 맥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금지될 수는 없고, 이 소프트웨어 문제 이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생산과 그 또 운항 이것이 재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보잉의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37 맥스 운항 정지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그 에어라인들, 그 항공사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어요. 뭐 하락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 마켓워치에서 보니까 그 미국의 중요 그 에어라인들 주식이 지금이 오히려 살 때다. 올해 주식이 이렇게 뒤처졌지만은 내년에 적어도 20-30%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천 공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주가에 다른 항공사 주식, 그다음에 보잉사 주가 자체도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졌으니 이미 반영된 것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사실 저는 GDP 1분기 미국의 2020년 1분기 GDP 예상 성장률이 1.5%에서 1.8%로 이미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0.5% 날아가 버리면 사실 이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 보잉 737 맥스의 상상 중단이 구글 그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게 싸움이 예상되는데 그것과 함께 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증시는 그 경제 현실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선반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은 가끔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판단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 지금 몰가의 그 대형 뱅크들은 거의 AI가 움직이거든요. 네. AI가 그 경제 지표, 주가 이런 것을 컴퓨팅 자동 계산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이 AI가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선생님과 제 의견이 여기서 살짝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월요일 날 조정이 온다면 이것 때문이다. 조정을 준비하자 이 방송을 하는데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일단 저는 그 의견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조정이 시작되면은 분명히 이제 뭐 평소에 이유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은 그 보잉 핑계를 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어느새 1.94, 장중에는 1.94까지 갔다가 종가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2% 밑에서 지금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은 금리라면 사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그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지금 10년 만기가 1.935%. 사실 이게 거의 지금 S&P 500 인덱스의 그 배당 평균율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만일 이 국채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월가의 큰 손들 또 일반 투자가들도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채권 금리 올라가는 것은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미국 국채 발행이 일단은 상당히 많고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중 관계 화해 무드. 그래서 경제 사이클이 이제 모멘텀을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투심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마이너스 그 국채 전 세계적인 마이너스 그 자산 예. 이들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하는 게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스웨덴의 그 국채가 진짜 전통적인 마이너스 금리 대표격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이 어제부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런 기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마이너스 국채 금리도 지금 제가 요 최근에 며칠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거의 0% 플러스로 돌아설 정도까지 와서 예. 일본의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증시에서 가장 반기는 것이 뱅크 섹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뱅크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를 밀어올리고 미국에서도 증시 상승에 지금 뱅크 섹터들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적인 사이클을 지금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2020년에 최대 2.2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월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조정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은 조정 없이 뭐 이미 반영돼 있어서 더 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조정에 대한 그런 선생님은 것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결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에 직접적인 그 보탬이 돼야만 증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뉴스라도 기업의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뉴스는
전혀 증시에는 관계없는 뉴스고요. 예. 지금 2019년에 기업들의 어닝은 거의 플랫이었거든요. 예, 예. 성장도 없었고 하락도 없었는데 거의 0%에 머물렀는데 지금 증시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2020년에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0%, 10% 정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2020년 1분기, 2분기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진짜 기업들의 이 순이익이 10%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순간마다 증시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0% 기업의 그 순이익 성장이 갑자기 그 다음에 10%로 갈 수 있겠는가? 너무 증시가 앞서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10월달 그 이후로 증시의 그 가파른 상승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그 상승 채널을 이제 선을 그어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금 45도 각도로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상승 채널에서 지금 어제 날짜의 주가를 보면은 상승 그 상단 완전 끝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상승 그 속도를 더 높이면은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지금 지난 석 달 동안 올라왔던 그 상승 각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에 와 있다. 그래서 조정이 올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어제 금요일 장에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 해갖고 네 마리 뭐 마녀 예. 데이가 있잖아요, 그죠? 선물 옵션 옵션,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선물 옵션 그 예. 만기. 예.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이 만기일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옵션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증시를 밀어 올렸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나고 새로운 옵션 그 세력들이 이제 그 베팅 방향을 결정할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선물 옵션 세력들이 증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뭐 아직은 저는 뭐 가늠은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냐하면 월요일 날 조정은 무조건 온다라는 제목으로 구글 뭐 보잉 등등 몇 가지 사항을 좀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반대하거나 너 잘못 봤어 이 의견은 아니신 거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증시는 진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까지 왔다. 이제 뭐 역사상 최고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일단은 조정을 거쳐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조정이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월가에서도 가장 불리시하게 봤던 제피 모건의 3,200선 그것도 살짝 넘긴 상태.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의 주가 상황은 적어도 내년 6개월분을 선 반영해서 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증시 상승을 6개월치나 미리 땡겨서 지금 올라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산타랠리다 그러면 사실 월요일부터거든요.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을 산타랠리로 하는데 사실 산타랠리 앞서서 모든 랠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동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래서 연말 지금 뭐 거의 한 일주일뿐이 안 남았지만은 예. 뭐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뭐 역사적 평균으로 볼 때 산타랠리는 거의 지켜졌지만은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극점에까지 와 있을 때는 마지막 한 주도 안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20년, 30년 그 국채, 예. 국채 가격
그것이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저 조정 예. 을 해서 상당히 좀 하락해 있는데, 그거 20년 이상 장기 국채 가격도 차트로 볼 때 지지선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금 가격도 브레이크 아웃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1480선에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거기서 지금 브레이크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고, 증시 이 지수 자체도 최고 극점이 와 있다. 이런 세 가지의 그 케이스를 볼 때, 이제는 증시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려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변곡점에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의견이 맞았던 게 언제냐면 지난번에 9월 달이었어요. 채권금리 8월 달, 8월 말 9월 초 때 그때 채권금리가 마이너스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선생님과 저하고 그때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이후로 실제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이제 전화 끊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2주 동안 30% 올랐습니다. 네. 지금 55달러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토덜리 롱 그랬어요. 반도체 완전히 자기들이 잘못 봤다 이랬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네네. 하면 사실 지금쯤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증시에 좋은 소식은 다 나왔다. 예. 이제는 그리고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의 그 세 차례 금리 인하, 미중 관계 화해 모드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는 증시 안에서도 그 미국의 특히 그 매니팩처링 그 PMI 있잖아요. 예. 매니팩처링 섹터의 그 반전, 그 다음에 그 KPEX라고 해갖고 자본 그 지출. 자본 투자, 예. 예. 이런 것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될 지수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이것이 진짜 매니팩처링 섹터와 KPEX가 반전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안 서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이렇게 지금 이제 경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수의 그 경제 그 지표라고 그러나요? 예. 지표에서 이것이 실제로 상승 돌아서는지 그 현실을 이제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싶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니팩처링 섹터하고 KPX 지수가 진짜 이 주식 상승과 동조하는 이런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주식 가격도 많이 출렁거릴 수 있고요. 만일에 매니팩처링 섹터하고 KPX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주식 증시에는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정 그러면 폭락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조정은 폭락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숨고르기 과정에서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이나 기타 등등 지표가 확인이 안 되면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제 한국의 그 특히 그 유튜버 중에 그 비관론자들 많잖아요. 그 뭐 아주 예. 극단적인 비관론적인 그런 헤드라인 달아갖고 예.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국에 많은 그 매체들이 있지만은 그 지로 헤지라고 있어요. 예, 제로 웨치 유명하죠. 비관론자들 총집합한. 지로 헤지의 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예. 이 지로 헤지는 극단적인 비관론, 이것을 그 자기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근거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그렇죠. 뭐라고 그래?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공포 마케팅이죠, 사실. 예, 공포 마케팅, 예. 네. 공포 마케팅인데, 이 지로 헤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컬랩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붕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예, 매니팩처링에서 지표가 1%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영어 표현을 텀블이나 스텀블, 예.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지로 헤지는 꼭 컬랩스라고 그래요. 3년 이래 최저 컬랩스. 네. 이렇게 컬랩스라는데, 이 컬랩스란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붕괴예요. 네, 맞습니다. 붕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로 헤지가 쓴 이 컬랩스란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수평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을 붕괴, 완전히 그냥 토럴리 이제 레벨 아웃하는 거 이제 네. 우리가 빌딩 홈으로 치고 재건축할 때 네. 폭약 터뜨려서 건물이 확 무너지잖아요. 네. 이 레벨 아웃하고 컬랩스하고는 의미가 틀리는 거거든요. 이 지로 헤지가 컬랩스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이 이걸 그대로 그냥 붕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이 붕괴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하락, 네. 급락, 이 급락. 정도로 네. 해석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토럴리 레벨 아웃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썰전처럼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영희철이 크로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 시각이 약간씩 다른데 네. 사실 그것이 더욱 건전한 토론이고 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예, 모두가 맞습니다. 한 방향을 탔을 때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요새 한국의 폭락 유튜버 일부가 증시 3천 간다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사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2주 시간 동안 거의 그러니까 15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면 조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었다 가는 것을 대비하고 일부라도 이익 실현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나 하여튼 2020년은 이머징 마켓을 주목하라. 예. 이런 것이 월가에서 지금 많이 좀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머징 마켓의 거의 대표격이니까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32분이나 이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현지 뉴저지는 지금 현재 오전 10시를 향해 갈 것 같은데 오늘 주말 네네. 건강하고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선생님. 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저는 다음 주 무조건 조정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월요일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